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나스닥은 드디어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새벽 3시 이후로 상승분을 상당량 반납해버리면서 이틀 연속 윗꼬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데요. 우리 시장도 외국인이 선물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지수를 밀어냈는데 과연 시장 끝난 것일까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델타원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 출발은 갭 다운이 나온 채 외국인들이 현 선물 매도가 나름 강하게 나왔는데 최근 들어 선물 베이시스가 계속 콘텐고 0.5포인트를 유지를 했다고 하면 오늘은 베고데이션을 살짝 오갈 정도의 눌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9월이 그 강력한 선물 매도가 만들어낸 베고데이션에 비하면 이것도 선물 매도냐 할 정도로 소극적인 선물 매도였는데요. 이는 오늘의 선물 매도가 지난 21일 이후로 끌고 오던 선물 매수의 청산 정도로 판단될 뿐 신규로 강한 선물 매도가 유입된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전장에 선물 매도가 나온 동안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생각보다 얼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오후에는 선물 미결제 약정이 더욱 크게 감소하여 전일 대비 무려 1800계약가량 미결제 약정이 감소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선물 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인데 이는 어제 오후에 변동성이 증가한 것은 콜옵션이 롤링업으로 나온 것이고 시장이 다시 하락하자 고평가된 콜옵션이 하락을 하고 풋옵션은 막판에 살이 붙었었던 것이 상대적으로 정상 가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변동성이 살아나지 않았죠. 물론 10시 40분 이후로 시장이 2차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선물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시장을 빠르게 밀어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냥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동반한 소극적인 매수분이 청산인 그런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거칠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도 변동성 상승을 가져오지 않은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이야기했지만 그 풋옵션은 그동안 계속 눌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제 오후 들어서 더 이상 눌리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 시장이 하락한 동안 신규로 롤링다운 수요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선물 거래량도 이 정도 하락이면 사실 22만 계약 이상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전일이 19만 3천 계약 거래량, 그리고 오늘은 20만 4천 계약 거래량이 나와서 야 이게 무슨 하락장이야 라고 좀 신통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낮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오후 1시 40분까지 한 3천억가량 나왔어요. 근데 그 뒤로는 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연기금이 현물 650 매도도 시장을 누른 요인이었는데 이 정도 사실 큰 의미는 아니죠.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연속된 풋옵션 매수에 대항해서 개인이 계속 풋 매도를 쌓아가고 있는 것, 이런 건 좀 찜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유럽 세션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바로 넘어갈게요. 유럽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채권이 폭등입니다. 사실 이거 농사 다 망쳤다 싶을 정도의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ECB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결국 채권 매도자들이 항복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가 계속 같이 빠지면서 ECB도 이번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고 결국 금리 인상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라는 베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ECB는 일관되게 무슨 소리냐, 미국이나 금리 인상하지, 우리는 우리 길 걷는다, 돈 풀기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를 했죠. 근데 내부적으로는 야 이거 아닌데 싶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옌스 바이튼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이거 못 참고 손 들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러고 이제 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 이어서 미국 세션에서 캐나다마저 양적 완화 중단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또 150bp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주변 국가들은 점점 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ECB가 계속 완화적 스탠스를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시장이 절단나는 거 아니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봐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단기 금리는 계속 내렸는데 장기 금리는 바닥을 찍고 상승 반전하더니 이번 주 내내 올라왔죠. 그리고 오늘 결국 스탑로스가 터지면서 독일 30년 국채는 무려 1.79%나 폭등을 해버립니다. 이 유럽 장기 국채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서 그 스탑로스가 나오자 결국에는 미국 장기 국채도 이제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새벽 2시에 채권 5년물 입찰이 있었어요, 미국 국채. 근데 채권 입찰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응찰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금리가 낮게, 그러니까 비싼 가격에 채권이 낙찰됐고, 이러면서 채권이 10년물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대부분 채권들이 종가 고가로 달렸어요. 근데 반면 통화시장은 이 채권시장과는 달리 하루 더 지켜보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어떻게든 1.16선을 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르내렸을 뿐 적극적인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고요. 또한 골드도 전일 대비 오르긴 했지만 아래 꼬리 달린 정도로밖에 안 올랐어요. 장기 국채의 상승을 고려하면 골드는 거의 오른 것도 아닙니다. 어쨌든 모두 내일이 ECB를 보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시장, 참 어제도 난리도 아니었죠. 우선 구리가 최근 4거래일 동안 살살 밀리다가 오늘 언더슈팅이 나왔는데요. 미국 세션 시작 직전에 톤당 9,500달러를 깨기도 했지만 어쨌든 톤당 9,548달러로 간신히 방어를 해서 끝났어요. 구리 가격이 언더슈팅이 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이 석탄 가격 상한선 설정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저우에서 거래되는 이 석탄 선물 가격이 6거래일 연속 급락을 했고요. 또 이렇게 해서 고점 대비 38% 하락을 했으면 사실 이 전력 사정이 또 해소가 된다고 봐야겠죠. 또 중국의 최종 목표가 이걸 여기서 또 반토막을 내는 게 목표라고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톤당 얼마더라? 메트릭 톤당 그 500위안인가? 그 정도. 지금 1200위안 정도 될 거예요. 1100위안 정도 될 텐데 이 500위안까지 밀어버린다 그러면 또 반토막 이상 하락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석탄 가격이 하락한 게 전력 생산량 회복,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주요 비철금속이 생산량 회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산량 증가, 그러면 가격 하락 아니냐, 이런 식의 로직으로 구리가 같이 밀렸다고 해요. 근데 좀 논리가 안 맞는 게 알루미늄 가격이 그렇게 밀리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알루미늄은 연초부터 오버슈팅 없이 꾸준하게 오르다가 최근에 오버슈팅 나온 거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은 애당초 얼마 오른 게 아닙니다. 연초에 찍었던 톤당 $10,000를 간신히 다시 넘긴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이번에 전력 부족 이슈로 강하게 급등을 한 거라서 이 상승 기제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구리 가격이 톤당 $9,500라고 하면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매수를 쌓기 시작했는데 커머디티는 특성이 있어요. 한 번에 황당한 급락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달랑 2개밖에 안 샀고 여기서 구리를 숏을 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기름 이야기도 해볼게요. 기름은 오늘 원유 재고 발표일인데 전일 새벽에 그 API 원유 재고가 증가로 나오면서 일단 한 대 얻어맞은 상황에서 유럽 세션 들어와서 계속 기름 매도 압력이 나와서 오늘 드디어 음봉이 나오는가 했는데 그래도 재고는 확인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재고 발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재고 자체는 증가했지만 쿠싱 지역, 그러니까 원유 현물 인도장이 재고는 감소했다고 하면서 기름값은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 진폭을 위아래로 계속 키워가면서 추세 추종자들을 죄다 손절하게 만들었는데요. 유럽 세션 마감하고 나서야 기름은 아래쪽으로 처박게 됩니다. 혹시 또 유럽 세션에서 밀린 게 이란의 핵 합의 그 관련해서 지금 미리 밀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란의 핵 합의 이슈는 아주 오래된 사골국물 같은 이슈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장에 기름이 밀렸다고 보진 않고요. 어쨌든 그동안에는 그 원유 재고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면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 소진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후에 그 유럽 세션 마감하고 82.5달러 중심으로 어떻게든 시장이 버텨내긴 했어요. 그런데 나이맥스 현물 마감 이후 언더슈팅이 나면서 82달러 초반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종가 저가로 음봉을 그려서 마감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텍사스 기름도 또 브렌트 기름도 중요한 이평선을 죄다 음봉으로 깨서 마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 정도 언더슈팅으로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나
단기 관점에서는 기름을 매도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장 초반에 다우지수가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새벽 2시 40분까지 조정 없이 꾸준히 달려서 기어코 전일이 고점을 넘겨서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근데 어제 시장이 상승 주도 종목이야 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저께 시장을 당긴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상승과는 전혀 다른 상승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모두들 차트 보면 상승 추세에서 신고가를 갭으로 날려서 쇼커버링 나온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옵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콜옵션을 쳐지른 놈들이 주가를 날려버린 거고 어제 오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현물 매수세가 주가를 날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상승의 질도 다르고 향후 방향성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테슬라나 엔비디아는 지금 내재 변동성이 55포인트 그리고 42포인트입니다. 정말 살벌한 내재 변동성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두 종목은 장중 진폭이 앞으로도 클 것이라고 보고 진폭이 단지 위만이 아니라 아래로도 양쪽으로도 크게 열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뭐 고점 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더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옵션 만기가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어떻게든 그 테슬라는 난리브루스를 더 출 것이라고 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재 변동성이 지금 19포인트랑 18포인트예요. 이건 S&P 변동성이랑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은 앞으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요. 오히려 상승하게 되면 지수를 계속 견인하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그런 상승이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밀린다. 그러면 저는 시장 전체가 밀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제 오후에 시장은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해버려서 이틀 연속 나스닥이 윗꼬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게다가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갱신하고 밀리게 된지라 여기서 제대로 못 버티면 빠른 급락 전환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아직 하락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하락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어제 변동성 선물과 현물의 괴리가 어느 정도 좁혀졌거든요. 이제 이번 주 주봉 완성이 2거래일 남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더 살아난다는 것은 이번 주 상승을 다 반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 대형주가 아직 살아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미리 빠져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변동성을 하루 이틀 더 뺀 다음 주 11월 첫째 주에 하락이 나오는 것 요게 사실 진짜 하락이 나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락이 아니라 계속 그냥 위에서 따주기 흐름 왔다 갔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합니다. 개별 종목 더 보면 어제 트위터가 무려 1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것도 변동성이 44포인트에 달합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은 속도 조절이 수반돼야 되죠. 물론 여기가 바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개별 종목단에서는 부러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부러진지라 유럽 세션 영향으로 시장이 갭 다운 출발하면 오히려 롱 대응할 수요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로빈후드 얘기를 하겠는데 뭐 실적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어제 마이너스 10.44% 하락을 해서 35.4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장 가격인 38달러를 갭으로 깬 날이에요. 이럴 때 한 말 있죠. 안녕히 가세요. 반면 이 찰스 슈왑은 마이너스 2.3%밖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제 장기 국채가 급등하면서 금융주들이 죄다 조정을 받았고 특히 새벽 2시 그 5년물 그 미국 국채 입찰 수요가 활발하게 들어와서 그 뒤로 이제 10년물 채권도 강하게 튀고 또 골드도 튀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융주들이 눌린 건 맞습니다만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 같은 소비 주식들이 또 6%대 급락을 했다는 것 이런 것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코스피 시장은 오늘 갭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장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갭이 뭐 0.8% 이상 나온다면 장 초반이 눌림은 매수의 찬스로 보고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중간한 갭 혹은 전일 야간 선물 마감처럼
강보합권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저는 장중 매도 대응을 한 것이 맞아 보여요. 저는 400콜 매수에 400콜 매도, 405콜 매도, 그리고 410콜 매도의 강세콜 스프레드를 갖고 있지만 이거는 만기 전에 400포인트를 넘긴다고 본 포지션이라서 이 포지션은 특별히 손댈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보합선에서 움직일 경우 400이나 405를 중심으로 매도 단타를 할 건데, 콜 매도 단타요. 옵션 매수는 딱히 내키진 않습니다. 특히 시장이 혹시라도 갭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풋옵션은 아예 손도 대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제 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가벼운 상태로 끝냈죠. 그래서 신규로 포지션을 잡는지가 중요한데, 어제는 현선물 동반 매도가 나왔지만 미결제 약정 증가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베이시스도 세게 밀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로 하락 포지션을 세게 잡았다고 할 수 없어요. 오늘 시장을 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밀지를 관찰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방향을 따라갈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풋옵션 매도가 손절매가 나온지를 봐야 되는데, 갭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풋옵션 환매가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여 392선까지 밀리게 되면 풋옵션이 환매로 인한 언더슈팅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20일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신규 포지션 자제하고 밤 10시 라가르트 기자회견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장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럴수록 뇌동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